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에게 무시당하다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할아버지의 사연이죠. 이런 경우 많지 않으신가요? 사회적 지위나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78세 강태산 할아버지는 과거 한국군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국내 최고의 특공무술 도장을 운영했던 인물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들 강민우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후 잊혀진 나무처럼 강태산 할아버지는 가족 안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런 옛날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누가 들으면 웃을 거예요. 강민우는 회사 임원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아버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집에 있으면 그만이라는 태도였죠. 며느리 서지연은 재벌 2세 출신으로 시아버지를 시골 출신 무식한 노인으로 폄하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벌어지는 차가운 대화는 강태산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겼어요. 고등학생인 손자 강준호도 할아버지를 구시대적 인물로 여겼습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비웃기 일쑤였죠. 강태산 할아버지에게 집은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차갑고 미끄러워 제대로 설 자리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20년 만에 찾아온 제자 이상훈이 서 있었죠. 사범님, 오랜만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훈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강태산은 손님을 거실로 안내했지만 며느리 서지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아버님, 이런 분들은 다음부터 카페에서 만나세요. 집이 시끄러워져요. 서지연의 말에 이상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산은 미안한 표정으로 제자를 바라봤어요. 마치 오랫동안 묻어둔 보물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무슨 일이냐, 상훈아? 사범님, 예전 비호 작전의 인물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스터의 도움이 필요해요. 강태산의 눈빛이 잠시 변했습니다. 흐릿했던 시선이 맑아지고 흔들리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호랑이가 깨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또 무슨 군대 이야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강민우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산은 평소와 달리 아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상훈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거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 다음 날 아침, 강태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였어요. 손자 준호가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렸지만 결과는 뻔했죠. 아버지, 제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못 갑니다. 저도 오늘 자선 행사에 참석해야 해요. 아버님이 다녀오세요. 결국 강태산이 학교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인생길을 걸어온 노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손자를 위해선 어떤 산도 넘을 수 있었죠. 학교에 도착한 강태산은 담임 교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실은 준호 학생이 가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였어요. 교사의 말에 강태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교사는 준호가 지역 폭력 조직 두목 박철민의 아들 박태영과 그 친구들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설명했어요. 마치 작은 토끼가 늑대 무리에게 둘러싸인 상황이었습니다. 왜 진작 알리지 않았지? 아무도 저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어요. 준호의 대답은 강태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준호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족들도 강태산을 제대로 대하지 않았던 거죠.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할아버지를 슬프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교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철민이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 학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설명이었죠. 마치 덫에 걸린 채로 천천히 기력을 잃어가는 동물처럼 무기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감당할게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태사는 손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어요. 시간의 무게로 늙은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할아버지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단다. 학교를 나서는 길에 강태사는 교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준호를 가리키며 비웃고 있었죠. 강태사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들이 준호를 괴롭히는 아이들이냐? 아이들은 노인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학생이 앞으로 나섰어요. 눈매가 날카로운 그 학생은 박철민의 아들 박태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약이나 드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강태산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와 결단이었죠. 오늘 그는 무시당하는 노인이 아닌 특수부대 출신의 무술사범으로 돌아갈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학생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강태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태영과 친구들은 노인의 말을 비웃듯 서로를 쳐다봤죠. 그들에게 강태산은 그저 늙고 무력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바빠요. 나중에 요양원에서 봐요. 박태연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는 칼날처럼 강태산의 자존심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앞에 고요함처럼 침착했죠. 준호를 괴롭히는 것은 이제 그만두었으면 한다.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해요. 박태연이 도발적으로 강태산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마치 꿀처럼 흐르는 느낌이었죠. 강태산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박태연의 손목을 잡았고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박태연은 자신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마치 인형의 실이 끊긴 것처럼 무기력해진 상태였습니다. 아, 아파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강태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모두 허공을 가를 뿐이었어요. 강태산의 몸은 마치 바람처럼 자유롭게 움직였고 그의 손과 발은 정확하게 학생들의 급소를 찾아갔습니다. 단 몇 초 만에 5명의 학생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죠. 내 아버지에게 전해라. 준호를 괴롭히는 일은 이제 끝났다고. 강태산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과거 특수부대원의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학생 하나가 이 모든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강태산은 대답 대신 손자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준호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집에 가자. 귀가하는 길, 준호는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그런 움직임이 가능한지 등이었죠. 강태사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특수부대에서 20년을 보냈다. 그리고 전역 후에는 특공무술 도장을 운영했지. 하지만 그것은 모두 과거의 일이란다. 준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마치 평범한 돌 아래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산을 촬영한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78세 할아버지의 놀라운 무술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았죠.
강태산에 숨겨진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는 동안 박철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는 그의 아들이 노인에게 제압당하는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죠.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처럼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저 노인이 누군지 찾아내. 부하 직원들이 빠르게 강태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보스, 저 노인은 강태산입니다. 전 특수부대 지휘관이었고 20년 전 비호 작전의 책임자였습니다. 박철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비호 작전은 20년 전 주요 범죄 조직들을 일망타진한 대규모 작전이었죠. 그 작전으로 박철민의 형을 포함한 많은 조직원들이 체포되었고 박철민 자신도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그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 노인이 그 강태산이라고? 복수의 욕망이 박철민의 눈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부하들을 강태산의 집으로 보냈어요. 5명의 거구 남성들이 밤 늦게 강태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강태산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방문객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듯했죠.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할까? 부하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죠. 그들이 망설이는 사이 집 주변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강태산의 제자 이상훈과 그의 동료들이었어요. 모두 6070대의 노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자세는 절대 만만히 볼 수 없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마스터, 괜찮으십니까? 이상훈이 물었습니다. 강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하들은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늑대들이 사냥을 나왔다가 더 강한 호랑이 무리를 만난 것 같은 상황이었죠. 박철민에게 전해라. 과거는 과거로 두자. 하지만 내 손자는 건드리지 마라. 강태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부하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물러났어요. 그들이 떠난 후 이상훈과 동료들이 강태산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스터, 박철민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는 비호 작전 때 도망친 유일한 간부였어요. 이상훈의 말에 강태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호 작전은 그의 마지막 큰 임무였죠. 그때 박철민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강태산에게 마치 미완성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군.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구나. 강태산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무시당하는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특수부대 지휘관으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전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산의 집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강민우는 신문을 읽으며 할아버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신문 일면에는 전설의 특공무술사범, 78세의 학교폭력을 제압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강민우의 목소리에는 비난보다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실은 국가적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당혹스럽게 했죠. 마치 평생 같이 살던 이웃이 갑자기 유명 배우라고 밝혀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말해도 내가 믿었을 것 같지 않아서. 강태산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현실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던 거죠.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다 지쳐버리는 것처럼 그 이야기도 메마른 관심 속에 사라져갔던 겁니다. 며느리 서지연의 태도는 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직접 차려 시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친절을 베풀었죠. 아버님, 제가 몰라봤네요. 오늘 저녁에 제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강태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지연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불편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책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어 모두의 관심을 받는 상황 같았습니다. 손자 준호는 할아버지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는 이제 무술 할아버지의 손자로 유명해졌죠. 할아버지, 저도 특공무술을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준호의 눈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강태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의 손길에는 오랜 시간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술은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약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다. 가족의 태도 변화는 강태산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죠. 마치 진짜 자신이 아닌 영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랑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이 박철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호 작전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깃들어 있었죠. 특히 자료 속 강태산의 사진을 보며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내 형을 감옥에 보낸 놈. 이번엔 내가 너의 가족을 무너뜨리겠다. 박철민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더 교묘한 복수였죠. 마치 독사가 먹이를 노리듯 그는 강태산의 가족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민우의 회사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가 담당하던 프로젝트의 자금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회사는 즉시 그를 정직시켰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우는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모두 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요. 강민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강태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마치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믿는다. 너를 믿는다. 그 말 한마디는 강민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를 무시했던 그에게 아버지의 믿음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죠. 같은 날 서지연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참여하던 자선단체에서 갑자기 그녀를 제외시켰고 친구들은 그녀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봄날의 꽃이 갑자기 서리를 맞은 것처럼 그녀의 사회적 삶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저를 피해요. 준호도 학교에서 갑자기 왕따가 되었습니다. 박태영과 그 친구들은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준호는 혼자가 되었죠. 심지어 교사들조차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 홀로 남겨진 작은 배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강태사는 이 모든 상황이 박철민의 계략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상훈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상훈아, 박철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상훈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철민은 지역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강태산의 가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있었어요. 그것은 물리적 폭력보다 더 교묘하고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그날 밤 강태산의 가족은 처음으로 진실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과 두려움을 공유했고 처음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뭉쳤어요. 마치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로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시했던 것 사과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민우의 질문에 강태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맞서야 한다.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거란다. 그러나 그들의 단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박철민의 부하들이 집에 침입했고 강민우 가족은 모두 납치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태산은 텅 빈 집과 함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옛 원수를 갚을 시간이다.
혼자 와라. 가족이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강태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메시지는 그의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죠. 그는 즉시 이상훈에게 연락했지만 오랜 전우들은 각자 다른 곳에 있어 즉시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터,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함정일 수 있어요. 이상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강태산의 결심은 이미 서 있었어요.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의지였습니다.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강태산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특수부대 시절 사용하던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물건들이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동반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전우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20년 만이구나. 마지막 임무다. 그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간단한 장비만 챙겼습니다. 화려한 무기나 도구는 필요 없었어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랜 경험과 단련된 몸,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박철민이 지정한 장소는 폐공장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공장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소굴처럼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강태산은 주변을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그의 눈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죠. 6명의 경비, 입구에 2, 옥상에 1명, 뒤쪽에 3. 강태산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몸을 이완했습니다. 78세의 몸이지만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기술과 본능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칼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비는 쉽게 제압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가 정확한 앞점을 눌러 의식을 잃게 만들었죠. 두 번째 경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태산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바람처럼 자유로웠습니다. 옥상의 경비는 담배를 피우며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벽을 타고 올라가 그를 제압했어요. 그의 몸은 나이를 잊은 듯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죠. 아직 녹슬지 않았군. 뒤쪽 경비들은 조금 더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있어 한 명씩 제압하기 어려웠죠. 강태산은 특수부대 시절 배운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한 명씩 어둠 속으로 끌어들여 제압했어요. 마침내 그는 공장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가족을 찾았죠.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지만 그의 훈련된 감각은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나침반을 가진 듯 확실했어요. 중앙 공간에 도달했을 때 그는 가족들을 발견했습니다. 강민우, 서지연, 준호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들 앞에는 박철민이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군, 강태산. 박철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20년 동안 쌓아온 원한이 깃들어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끓여온 독이 이제 폭발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풀어주게. 내가 상대다. 강태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박철민을 응시했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평온해 보이지? 지금 내 가족이 위험한 상황인데. 박철민이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 든 권총이 흔들렸어요. 불안정한 분노가 그의 몸 전체에서 느껴졌습니다. 마치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였죠.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야. 20년 전의 일은 이미 끝났다. 강태산의 말에 박철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죠. 복수심에 불타는 자신과 달리 강태산은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내 형은 너 때문에 감옥에서 죽었어.
내 인생은 망가졌고 박철민의 외침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강태사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의 움직임에는 위협이 아닌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많은 동료를 잃었다. 하지만 증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내 아들을 생각해 보게. 그 아이가 증오에 물들기를 원하나? 강태산의 말은 박철민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잠시 자신의 아들 박태연을 생각했어요. 자신처럼 복수의 삶을 바치게 될 아들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 있는 작은 빛을 본 것 같았죠. 네, 내 아들이 뭐가 중요해. 하지만 박철민의 자존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총을 강태산에게 더 가까이 들이댔어요.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아버지로서 너는 그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니? 강태산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두 세대의 대화였죠.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희망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